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그냥 뭐 난장했구만. 비상계엄 절대하라! 비상계엄 절대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방송 특별기획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다의 진행을 맡은 송경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거대한 소용돌이, 그 시작은 12월 3일 바로 계엄 사태였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한밤의 비상계엄.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평온을 되찾게 해준 것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12.3 계엄 사태 한가운데서 신속하고 결연하게 움직였던 국회. 그 속엔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엄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국회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기획,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이신 이구군 한동대 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방송 장정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쿠키뉴스 임현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뭐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불과 열흘 전의 일입니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12월 3일 밤 10시 무렵 그때 일을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지금 뭐 돌이켜봐도 아주 섬찟섬찟하지요. 저는 한 10시 40분경에 누군가 카톡을 보내줘가지고 알게 되었고요. 평소에 TV를 잘 보지 않는데 이 TV부터 틀었습니다. 저는 포항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전혀 잠을 자지 못했고요. 제 제자 중에 인디 감독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국회로 가겠다고 아주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입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서지 마라. 그 다음에 무조건 몸을 낮춰라. 아마 저희 세대는 5.18 광주 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한잠도 못 잤는데요. 다음날 학교에 나가 보니까 모두 교수님들이 다 못 주무셔가지고
눈이 아주 다 충혈되어 계셨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뭐 굉장히 긴박하고 또 숨죽였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임현범 기자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보통 기자들은 저녁에 발제라는 거를 합니다. 다음날 이제 어떤 기사를 네.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예. 처음에는 이제 예산안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안 문제가 아니었고 마지막에 계엄을 선포한다 해서 처음에 제가 영상을 잘못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차례 보고 나서 이제 긴급하게 옷과 가방을 챙겨서 뛰어나오는데 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네. 가지 마라. 저도 이제 아버지도 처음으로 문을 막는 걸 보여주셨었는데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의 평온 자체가 다 무너졌었습니다. 예. 그날 저녁은. 예.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평온이 무너졌던 밤으로 네. 기억이 되셨고요. 장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평소와 같이 저녁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저도 곧바로 이 차를 몰고 여의도로 다시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에게는 국회가 일터였지만 또 그 시각에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는 모습은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또 군 헬기가 이 국회 운동장에 착륙해서 계엄군들을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도 지켜봤는데 예. 네, 제 아이를 비롯한 국회 어린이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국회 운동장이 평화로운 국회 운동장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일상이 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좀 엄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었습니다. 국회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최종적으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긴박했던 국회 6시간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이 가능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나가세요.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네, 불과 6시간, 하지만 뭐 60시간처럼 느껴진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이제 상정했던 그 0시 48분부터
최종 방망이 두들겼던 1시 2분까지 한 14분 그 시간이 아마 가장 우리 온 국민이 숨죽였던 시간이고 전 세계인이 지켜봤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장 기자도 현장에서 보셨죠? 네, 네. 그 당시 국회 본회의장 상황은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 의장은 그날 이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바로 국회로 향했는데 이 국회 출입을 하지 못하면서 지체 없이 차에서 내려서 담을 뛰어넘어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4일 밤 0시 48분 국회 본회의는 개의됐고 그렇지만 이 오 의장은 곧바로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의장은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 소리치는 의원들을 자제시켰고요. 의원가에서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전자 이 표결 시스템으로 이 표결을 한 뒤에 네. 1시 1분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저 역시도 14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초기에 그나마 한 가닥 좀 위안이 됐던 것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그리고 요건과 절차를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초기에 어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 워낙 명백하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이번 계엄 선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여야를 대표하면서 지금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충돌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의 법률가가 이 건에 관해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 견해를 아주 일찍부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건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실체적인 요건으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과연 비상사태인가? 대통령의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혹시 백보를 양보해서 비상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아니면 공공 안녕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력으로 일반 행정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두 판단을 대통령 개인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국무회의가 지금 제대로 열린 건지 아닌 건지에 관해서 국무위원들 자체가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안이 제대로 상정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고요. 국무위원들도 가까스로 11분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계엄이 만약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포가 된다면 지체 없이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공고도 한 30여 분 뒤에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국회의 통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 말씀에 의하면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고를 보고 또는 그 언론의 보도를 보고 국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 요구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고령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 포고령의 내용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판단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이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포고는 5.16 군사 쿠데타 때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요. 그런 경험이 그 쌓여가지고 우리가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국회나 국회를 이루고 있는 정당에 관해서는 계엄에 관한 조치들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 1호는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런저런 자유의 제한을 이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서 매우 심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그다음에 그 포고령 자체가 모두 다 위헌 위법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그제 윤석열 대통령 10일 담화에서 야당의 어떤 뭐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이런 부분하고 뭐 마약 간첩 이런 등등을 예로 들면서 비상사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왜 주관적으로 비상사태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일주일 전쯤에 대통령이 짧게 2분 안 되는 담화를 하셨을 때는 7일? 경고용으로 한 거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민들 모두가 놀랬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그 두 번째 담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라는 데 있는데 헌법이 정한 요건대로 했다면 아마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하는 그 변소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통령께서 다만 경고형으로 하려는 거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에 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틀을 빌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지닌 유일한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날 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위해서 또 국회 안팎에서 사력을 다해 국회를 지킨 이들이 있었는데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선 사람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계엄 자체가 위헌 무효고 위법한 직무 집행하고 있고 야 문을 시작하셔야죠. 빨리 열어. 강경이 불법 계엄인데 이 미쳤어. 비상계엄 설치하는 그냥 말이에요. 골대형님 힘내십시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네, 김대사 의원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져야 하지 마세요. 왜 비세요? 어머. 당신 이름 뭐야? 니네는 나중에 다 내란죄 처벌돼. 공간 진입했다. 올라서서
뭘 올라오는 겁니까?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와 있습니다. 지키기에 있는 것이지 국회를 막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푸세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헌법에서 계엄이 해제됩니다. 장관 공부하고 철저하면 헌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네, 다시 봐도 참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두 분 취재 기자께서도 현장을 이제 밤새 지키셨는데, 자, 임 기자께서 보시기에 그날 밤 가장 두렵고 긴장됐던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은 헬기가 한 4대 정도 자정 무렵에 이제 국회에 내려앉으면서 군인들이 이제 줄줄이 내리고 이제 본관을 주변에 이제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보좌진들이 계엄령 소식을 듣고 입구를 이제 각종 집기로 막고 사람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두려웠던 게 1차 충돌, 본관 앞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순간에 누구 하나라도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 광기가 여기저기 퍼질 거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웠고, 저는 이제 자정 무렵에 제 후배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담을 넘어서 본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관에 들어가서 후배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아비규환 상태라 후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저도 같이 밀쳐져가지고 이제 발목을 다치고, 그때 이제 경내 민주당 보좌진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를 이제 살피고 다녔는데, 총 현장에서 일어났던 가장 이제 큰 충돌은 3번 정도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가 본관 입구 충돌, 두 번째가 로텐도홀을 두고 소화기를 뿌렸던 항전하고, 마지막으로는 국회 1층에서 벌어졌던 이제 힘싸움이 있었었는데, 의장께서 선포를 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군인들이 이제 일제히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이 행동을 멈췄고, 그때부터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국회 안에서 아수라장이 됐을 때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국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저지된 힘은 바로 시민들의 또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자, 장정인 기자, 국회 밖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날 밤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 보좌진들과 또 국회 직원들이 이 국회 경내로 출입하는 6곳의 출입문에 가득 모여 있었고요. 국회 앞 이 10차로 국회대로에는 이미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경찰 병력과 좀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회 모든 문이 완전 봉쇄가 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일반 시민들과 또 이를 막는 경찰 병력이 좀 충돌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국회 밖에서 이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현장의 분위기가 좀 일부 술렁이기도 했지만 시민 대부분은 이 국회 본회의상을 핸드폰으로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이 국회로 달려오셨다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계엄을 또 보게 될 줄 몰랐다는 이 5, 60대도 계셨고요. 이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갈 때에는 이 젊은 청년들이 제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밖에서 이 장갑차도 또 보였는데요. 이 시민들이 이 장갑차를 에워싸서 국회 진입을 막는, 맨몸으로 막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만약 그날 이제 국회를 지켜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무장을 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그 맨몸으로 그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 상당히 역사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그 새벽에 있었던 그 군사 쿠데타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새벽 5일여 미명에 행동을 개시하여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게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뒤에요, 그 군사 정권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없어지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이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것이 지난 한 40여 년 동안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요. 민주주의가 이 일상의 그 몸의 습관으로, 마음의 습관으로 많이 정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최근에 많이 그 보셨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다시 한번 그 40몇 년 전에 그 아픈 기억들을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회가 왜 민의의 전당인지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남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0분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신 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110분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중에는 멀리 계셔서 물리적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일부 계셨겠습니다만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국회 안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본관 건물에 계시면서도 본인 판단으로 국회 그 로텐더 홀 지나서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엄군의 진입은 곧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엄의 밤, 국회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질받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 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빨리 정지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어지럽게 쌓여 있고, 정 기자, 날이 밝은 뒤에 아침에 국회를 한번 쭉 둘러보셨죠?
네, 다음날 제가 둘러본 국회 곳곳은 네. 이 파손돼 있었고 이 부서진 집기들이 구석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계엄군과 이 국회 직원 보좌진들이 대치했던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2024년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인가? 이런 다시 한번 참담함을 좀 느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 저도 함께 했는데요. 이 계엄군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왔던 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고요. 또 그야말로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또 국회 면회실이라고 불리는 1층 후면 출입구와 국회 본관의 2층 의원 출입구죠. 여기는 이제 본회의장으로 직접 통과되는 그런 출입구인데 이쪽에는 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집기들로 쌓은 바리케이트가 그대로 쳐져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 다음 날까지도 그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인식하에 그 바리케이트는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김민기 사무총장은 CCTV 국회가 확보한 영상을 공개를 했고 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국방부와 경찰의 출입도 통제를 했는데요.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한 거죠. 지금 국회에서 보통 국회를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조치라는 건 사실 유례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특이한 조치였는데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그날 바깥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직자들이나 이 의원을 보좌할 그 계엄 상황에서 그 의원을 보좌해서 안전하게 그 본회의장까지 데려다 줘야 될 그 모든 사무처와 행정직원, 보좌진들을 비롯해서 그거를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막았다라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은 좀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는 지금 행정부 산하에 있고 경찰 산하에 있다 보니 실제로 지금 의장님이 담을 넘으신 것처럼 이 어떤 병력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보호를 받아야 될 때 정확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국회 후일담이지만 이제 방호과와 경비대 사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자체 병력을 갖던가 아니면 최소한 파견된 병력은 의장의 지도하에 국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바로 이제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또 국회가 계엄 해제 권한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그래서 지켜져야 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또 한반도의 역사에서 사실 계엄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일제 35년의 통치 그 자체가 그 법적으로 말하면 군정이었고요. 그 뒤를 이은 주한미군의 통치도 역시 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잠시 민간정부가 있다가 6.25 사변이 한국전쟁이 터지면서는 다시 군정이 시작되었고요. 사실 군정을 했던 기간, 사실상의 군정을 했던 기간까지를 치면 87년 이전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기성세대에게는 군정이 굉장히 익숙한 체제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비로소 이제 그 일상을 영위하는 그 군정 아닌 체제가 익숙해진 것이고요. 이것을 지켜낸 핵심적인 고리는 결국 국회가 이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군들 나오는 잠수함 영화 같은 거 보면 핵잠수함에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함장과 부함장이 열쇠를 각각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만으로는 그 핵무기를 쓸 수가 없고요. 둘이 같이 써야 되는데 굳이 그 비유를 들자면 대통령이 열쇠 하나, 국회가 열쇠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 돌입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다른 열쇠를 가지고 반대로 그것을 해제해 버리면 계엄은 이제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것이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은 그 국회에서 1시경에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제하는 데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3시간 동안 사실 이 계엄이 해제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논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개정된 헌법이고 37년째 헌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 헌법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췄고 기헌법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이번에 좀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헌법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한번 그 저희가 그걸 제대로 실현을 해 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헌법상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전국 비상계엄을 그 곧바로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이하 민간 내각은 완전히 무력화가 되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이 군정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그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설사 그 요건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경비 계엄이나 그 전구가 아닌 지역 비상 계엄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전국 그 비상계엄을 곧바로 선포를 해서 군정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했는가? 저는 이것은 이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어떤 그 의도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계엄법상의 이 경비계엄과 그 지역 비상계엄 또 전국 비상계엄의 그 요건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전국 비상계엄은 가능하면 좀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권 이 부분도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준 국회. 이제 국회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국. 그 현장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공부 장관이 제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당에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우선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의원 105분이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투표해야 돼요, 진짜. 투표해야 돼요. 이쪽은 안 됐다며, 본인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네, 계엄 해제 후 사흘 만에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죠. 그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국회의원 선서를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세 분께서는 그날 그 탄핵안 표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 기자님? 그날 이제 보통 본회의장은 4층에서 방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말, 그리고 의장께서 이제 탄핵안을 상정시키시고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밖에서 떨고 있는 시민들을 더 이상 추위에 떨게 할 수 없다. 그 장면이 조금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김예지 의원이 돌아왔던 거,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돌아왔던 거, 안철수 의원이 혼자 남아있던 장면,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렬하게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예, 장 기자님. 네. 저도 그날 탄핵안 표결이 이뤄졌던 본회의장에 취재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데 대해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저는 18년간 이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총선과 대선을 취재했는데요. 이 여야 뜨거운 선거전이 한창인 지역을 돌면서 여야 후보들을 만났고요. 또 투표소를 찾아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정당 당사에서 선거 분위기를 늘 전해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정치권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소중한 한 표, 투표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예. 이 탄핵안 부결 이후 국회를 빠져나오는 길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을 지키고 계셨는데, 유권자인 그들에게 정치권이 앞으로 투표해달라 호소할 수 있을까? 저도 여야 정파를 떠나서 그날의 그 많은 생각이 드는 퇴근길이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네. 예. 저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를 영어로 National Assembly 그렇게 번역하는데 결국 나라가 모이는 곳이다, 그런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Parliament라고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말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표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105분의 국회의원들이 돌아오셔서 국회 안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지금 그 표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어서 직무를 정지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는 토론도 하시고 또 재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토론의 과정을 국민들도 국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 위에서 수기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표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미국에서는 롤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회의장이 한 명씩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한 명씩 자신의 그 표결 결과를 얘기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따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토론과 수기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계엄 이후 지금도 전국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바로 이곳 국회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 사실만으로도 국회가 지닌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엄 사태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국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국회를 믿고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리당략도 있을 수 있고 이해 구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었고 당일날 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까지 노력해 주셨던 당직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국회가 단순히 예산 그냥 입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 위기 앞에 풍전등과 같이 놓였을 때 그 역할을 최후의 보루로서 해줄 수 있는 기관이었구나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의를 대변한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이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고 요번 처음으로 45년 만에 이걸 잃어버릴 뻔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정인 기자님. 네, 국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대통령은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해야만 한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지만 또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힘 장치를 또 국회에 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국회가 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또 깨닫게 해주었고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까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제도로서의 국회에 대한 신뢰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올라설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싶은 것이 제도로서의 국회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개개인들 또는 정당에 대한 신뢰는 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혼돈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그 중심에 국회가 서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별기획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